우리 예배 시작하는데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그 페이스북 절제하자고 그랬잖아. 그지? 음악 절제하고 카톡 절제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오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무슨 그 학교 도덕 시간 같지, 그지? 근데 정말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원래는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너무 좀 약간 그 진짜 도덕 수업 같아서 그래서 약간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해 볼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자,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가운데 저희들 두셔서 정말 이 세상 창조한 것들을 누리며 저희들 마음껏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 죄 때문에 정말 세상과 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피조물들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저희들 구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축복을 주셨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자,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그 몇 개국 정도 있는 줄 알아요? 이 전 세계에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달라.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전보다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꾸 이제 옛날 통합됐던 국가가 나눠지고 뭐 독립하고 막 이래서 몇 개국 정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169개국 정도 됐었거든. 160개국. 근데 지금 더 늘었어. 몇 개국 됐을까? 220? 220보다 밑에야. 그보다 밑에야. 200. 한 번만 더 하지 왜. 200여 개국 정도 돼요. 그래서 200보다 조금 덜 얘기하는 그 어떤 기관도 있고, 좀 더 많다고 하는 기관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전 세계 탑 10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하는 탑 10 국가를 이제 리스트업을 한 거거든.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 자, 1등이 미국이지. 이건 뭐 다 예상한 거잖아요, 그지? 1등이 미국이에요. 2등은 어딜까? 2등.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잘 사는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뭐 1인당 GDP가 얼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몇만 달러 되고. 그것보다도 그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는데 군사적인 거, 인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어떤지. 그러니까는 부자인 기준이 아니라 진짜 그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 영향력 있고 힘을 발휘하는 나라, 강한 나라,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1등이 당연히 미국이지, 그지? 범접할 수 없는 1등이지. 2등은 어딜까? 중국? 근데 이 썩어도 준치라고, 그 옛날에 그 미국하고 이렇게 거의 동급의 힘을 가졌던 나라가 있었어. 이집트? 이집트는 한 4,000년 전에 그랬을걸? 자, 뭐 그 지방의 맹주기는 해. 근데 자, 러시아야. 소련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망하긴 했는데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래도 이 군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그 국가들이 아직도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땅도 크지, 자원도 많지, 그지? 그래서 러시아가 2등이에요. 3등은 이제 안녕. 지승이가 좋아할 만한 거 지금 하고 있어. 강대국 순위.
3등이 누굴까? 3등. 강대국 순위 3등. 아까 얘기했는데 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많이 올라왔지, 그지? 땅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경제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지만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고. 중국이고 4등이 어딜까? 4등.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 4등. 독일. 독일 역시 독일이 4등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그 경제적으로 힘 있고 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4등. 4등 했지. 5등. 그것도 유럽인데 그 힌트를 주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영국이에요. 영국이 미국 전에 세상을 거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지, 그지? 근데 식민지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식민지 다 잃고 나서 힘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을 중심으로 뭉쳐 있어.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금융 쪽 이런 쪽은 아직도 영국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영국.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지, 영국이. 그다음에 6위. 그 영국과 영원한 라이벌. 100년 전쟁을 했던 프랑스가 6위예요. 프랑스가 6위. 그다음에 7위. 7위는 어딜까? 대륙? 아시아. 일본. 이 지승이 그만해 이제. 다 맞추고 있어. 자, 7위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되게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미국 다음으로 GDP가 이제 높았던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파워 있었던 나라지. 지금은 많이 좀 저기 했지만. 그리고 그 전범 국가로서의 그게 있어서 페널티가 있어서 그 자위대라고 부르는 군대가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군대가 없어. 공격을 못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깎여서 그렇지 사실 일본이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고. 자, 7위가 일본. 8위는 못 맞출 거라 아마. 안 가르쳐 줄래. 8위.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나라인데 맞추기 힘들 거야 아마. 이 나라가 그럴 거야. 우리나라. 그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실 뭐 GDP가 1인당 GDP가 높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그렇다고 그 지역에서는 센데 뭐 엄청나게 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입김이 많이 세서 이스라엘이 덩달아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9위가 어딜까? 9위. 여기 아시아야. 대한민국. 드디어 나오지. 대한민국 9위. 200개국 중에 9등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1등급이 4%인가? 4%까지는 아니지만 4. 몇 프로지, 그지? 5% 이내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아무튼 대한민국. 우리나라 생각보다 강한 나라야. 그다음 마지막 10위가 누굴까? 맨날 우리나라랑 엎치락뒤 치락하는 나라인데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너 하지 말라니까 자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도 가장 크고 또 석유를 가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미국하고 더불어서 아무튼 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10개국이 세계의 탑 10이야. 일진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어때?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헬조선이란 말 들어봤죠? 헬조선. 그 헬이 지옥을 뜻하잖아요, 그지? 그 조선은 이제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다라고 해서 아마 헬조선이라는 말 많이 쓸 텐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도 세고 잘 살고 좋은 괜찮은 나라라 이거죠. 그래서 그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 밥 굶은 적 있어? 다이어트 빼고 집에 음식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 있어요? 없지, 그지? 물론 이제 엄마가 잠깐 나가시는데 그 사이에 잠깐 없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집에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기적으로 밥을 굶는다.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혹시 그 학교 갈 차비가 없어서 한 10km 이상 걸어가는 친구 있어요? 학교까지. 그런 친구 없잖아, 그지? 혹시 그 집에서 우물 길어서 밥 먹는 그런 친구 없잖아, 그지? 수도는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힘들다 헬조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잘 사는 애들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0개국 중에서 9번째로 강한 나라예요. 근데 불과 70년 전만 해도 오늘 선생님 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등 했는 줄 알아요? 예전에 그 70년 전에는 전 세계 국가가 120개국 정도 됐대. 120개국. 그 12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는 줄 알아요? 응?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잘했어. 117, 117등을 했었어. 거의 끄트머리 나라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실 뭐 200등이나 뭐 그지 순위의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엔 뒤에서 4등 했는데 지금은 어때? 앞에서 저기 구등하는 얘기죠. 운수 안녕. 야. 자, 근데 이 나라들 보면 지금 나라 쭉 보면 어때요? 대부분 나라들이 어때? 나라가 크지. 자원도 많지. 그리고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나라들이야.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어때요? 그 수탈을 하지 자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거. 그래서 자기의 나라의 부를 키웠던 그런 나라들이야. 근데 딱 두 나라만 인구도 그 사우디는 또 자원이 많고 그래서 딱 두 나라만 인구도 뭐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식민지를 해본 적도 없고 저기 넣었어 저기 바퀴 때문에 자꾸 그 뭐야 뭐 그 자원도 없고 근데 그런 나라인데 들어가 있는 나라가 딱 두 개가 있다고. 어디하고 어디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야. 신기하지, 그지? 그리고 신기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국민 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이지, 그지? 근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19세기 말에는 되게 아무 희망도 없었던 나라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 흥인지문하고 남대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 선생님은 근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남대문은 숭례문이지, 그지? 근데 둘을 딱 갖다 놓고 지금은 알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헷갈린다. 뭔지. 근데 남대문 같은 느낌 들고. 어쨌든 간에 서울 한복판이야. 서울 한복판. 조선시대 수도가 저랬어. 그러니까 진짜 그 왕궁과 그 주변에 몇 빼놓고는 그리고 정말 어떤 유지들이 있는 곳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사는 게 저랬단 얘기지. 그래서 19세기 이제 말의 조선은 정말 희망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 조정이 굉장히 무능했어. 조정이 굉장히 무능했고 그리고 부패했었어. 기득권들이 굉장히 부패했어. 그래서 기득권들, 양반들이 백성들이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뺏어갔어, 세금으로. 그리고 줘야 될 거 안 주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쌀로 줘야 되는데 뭘로 줬어? 쌀하고 모래를 잔뜩 섞어서 줬지, 그지? 그 쌀도 축정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열받아서 그 봉기한 게 이모군란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있는 대로 뺏어갔어.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뺏어가. 뭐 기회 어떤 건수를 줘봐서 다 뺏어가. 그럼 열심히 일하겠어? 안 하겠지, 그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안 하는 문화가 생겨버렸어, 저때.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저 시대에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해. 여자들만 집안일 되게 많이 하고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꼭 먹을 게 없을 때에만 일해서 먹을 것만 챙기고 또 저 당시에는 무지하게 많이 먹었다 그래.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게으른 그런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조선이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일본한테 다 이제 수탈을 당하기 시작을 해. 물론 일본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철도를 깔았어. 그리고 여러 인프라를 막 세웠어. 공장도 세우고. 그랬더니 어때? 그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월급은 주면서 일 시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보다 일제시대 때 더 잘 살게 된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백성들의 삶이 일반 그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조선시대 말보다 나라를 뺏긴 일제시대 때 더 나아졌어. 신기하게도. 근데 그렇다고 고맙진 않지. 왜냐하면 그 철도 간 게 왜 간 거예요? 다 뺏어가려고, 그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게 결코 고마운 건 아니야.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 데이터 수치를 보면 사실 진짜 더 잘 살게 되긴 잘 살게 됐어. 근데 그거 갖다 고마워할 건 아니란 얘기야.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철도를 놓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러면서 다 뺏어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막 뺏어가기 시작은 언제냐면 그 다음 장 보면 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붙은 전쟁이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많이 필요하지, 전쟁 물자 많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어때? 우리나라의 그 민가에 있는 모든 금속이랑 금속은 구리철 다 뺏어갔어. 그래서 녹여서 이제 무기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젊은 그 청년들은 다 데리고 가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어떻게 전쟁터에 내몰았지, 그지? 그리고 아낙네들 다 불러서 공장에 일시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력, 자본, 노동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남김없이 다 뺏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해막을 맞게 됐어, 그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망하면서부터. 그래서 다음 장 보면 그 너무나 기뻐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의 힘으로 해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건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방을 맞았는데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저때 한참 이제 그 공산 세력, 공산주의가 많이 퍼졌을 때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쪽이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 넘어가게 된 거죠. 저 시대 때. 미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대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6.25 전쟁이 터져버렸지, 그지? 그래서 그나마 일제시대 때 깔렸던 그런 인프라들이 6.25 때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야,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를 했어. 물론 요만큼 기여했어. 근데 사실 그것도 다 이렇게 폭파가 돼서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기도 뭐한 게 된 거야. 대신에 이제 어떤 그런 국민들의 게으른 인식은 조금 이 기회를 통해서 약간 바뀐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도움된 것보다는 피해를 확실히 많이 줬다. 그리고 그나마 인프라 깔았던 게 6.25 때 다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때가 1953년 7월인데 우리나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지.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지. 정말 더러운 나라가 된 거야.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희망 없는 나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여기에 뭐 여행 오고 싶겠어, 그지? 여러분들 갑자기 소말리아 여행 가자 그러면 안 좋잖아. 해외 여행이라도, 그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나라였냐?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어때? 지금은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잖아. 세계 강대국 중에 9번째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불과 70년 만에.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을까?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존에 인프라가 깔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현재 세계에서 강한 나라 구둥이 됐을까? 그래서 그 비밀을 한번 볼 건데, 그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 다음 장에 있어요.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산이야, 산. 맨 위가 저기 어딘지 경북에 어디래? 나무가 하나도 없지, 그지? 그러니까는 뭐 다 땔감으로 쓰고 뭐 어디에 쓰고 해서 다 이제 잘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전쟁 중에 또 일본에서 다 배가고 막 그래서 저랬는데 나무가 생기기 시작을 했지. 녹화 산업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저렇게 녹화 산업에 성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 어떤 나라?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산림 녹화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됐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저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냐? 자, 먼저 이제 저기 산림 녹화를 하려면 그 전에 산림 녹화가 왜 중요하냐? 굳이 저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에 물이 고여요. 물이 갇히고 그리고 그렇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사태 이런 게 안 생겨. 그래야 식량이 풍부해져. 그리고 식량이 풍부해져야 먹을 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살만하게 그나마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못 사는 후진국이든 간에 산림 녹화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쟤를 과연 이제 어떻게 성공을 시킨 거냐? 물론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저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던 게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지, 그지? 그래서 산림 녹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없어.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어디서 원조를 받아야 되지, 그지? 그래서 원조를 받아서 나무를 심는데, 그럼 뭐 다른 나라들은 원조 받아서 심으면 되는데 왜 원조를 안 받았냐? 원조를 받았지, 다른 나라도 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다 딴 데 팔아먹거나 안 심었어. 왜? 귀찮으니까.
저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 들고 와서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보통 귀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거 심는다고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1,000그루를 주면 2, 300그루 심고 안 심었어. 그리고 1,000그루를 주면 그 2, 300그루 심었는데 그것도 어때?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심어 놓은 것도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심는 것도 다 심고 관리도 잘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자, 다음 장 보시면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야. 망고 케이크인데 선생님 집에 동네 놀러 오면 저거 사줄게. 근데 한동안 거의 한 달에 몇 개씩 먹어서 질린 적이 있어. 근데 지금 아마 다시 먹으면 좀 근데 되게 맛있어져요. 되게 맛있어. 근데 저런 망고 케이크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 형하고 동생이 있어. 근데 반반 나눠줘야 돼. 근데 둘 다 욕심이 많은 형제야. 그럼 정확하게 반을 싸움 안 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떤 규칙을 세우면 반반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지. 맞아, 맞아. 요즘 조금 이따 대답해. 자, 형이 자르게 하고 동생이 고르게 하잖아. 그러면 형이 케이크를 자를 때 어때? 한쪽을 크게 자르면 동생이 큰 거 가지고 갈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정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딱 반을 잘라. 왜냐하면 작게 만들면 그게 나한테 오니까. 그래서 형이 자르게 하고 동생이 선택을 하게 하면 또는 반대로 해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진짜 정확하게 싸움 안 나고 반반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은 다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산림녹화가 그걸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이제 그 심는데 어떻게 했냐? 나무를 심고 많이 그 살아나게 한 데에는 그 상을 줬어. 상을 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심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심었는지 누군가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체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그 지자체 지역이 다 형, 동생, 가족처럼 지냈어요. 실제로 가족이기도 하고 친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안 심어도 체크하는 사람이 가서 그냥 다 심었다고 체크해 버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나무를 심으면 충청도 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가서 검사를 했어. 그러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할 거잖아요. 근데 강원도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겠지. 충청도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뇌물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접대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서 어때? 그냥 좋게 체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그 이런 착화율 나무를 심어서 정말 더 많은 나무를 해서 잘 관리한 그 지방을 특혜를 줬어. 그 공무원들을 더 승진을 많이 시키고 또 성과급도 주고. 그럼 무슨 얘기냐? 강원도 사람이 이제 충청도 사람한테 뇌물을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체크를 다 잘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냐? 강원도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받고 강원도 사람들이 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충청도인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지방 사람들이 그 진급을 못하고 성과급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잘 주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정확하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뇌물을 줘도 안 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아까처럼 산이 녹화가 되더라. 제도를 잘 만들었더니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되고 잘 살게 된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위정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정말 그 계획을 잘 세웠어.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법과 제도를 잘 만들었죠. 사람들이 거기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거기에 국민들이 잘 따랐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때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씨목, 그걸 심어야 되는 나무 있잖아요. 그걸 어디선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자금을 갖고 와서 결국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금, 그럼 우리나라 아까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자금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련을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죠? 다음 장 사진 보면은 이게 그 여러분들 파독 근로자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파독? 독일로 파송된
근로자인데 1960년대 우리나라가 그 독일로부터 원조를 받았는데 그 독일에서 내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이제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이 됐어. 근데 왜 독일에서는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을 받았냐? 그 나라 국민들이 저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그런 그 못 사는 나라 거기에 그냥 돈 주고 사온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견된 분들이 이제 그 파독 근로자라고 불려서 파송이 된 거죠. 그럼 그분들이 독일로 갔을 때 그분들의 삶이 어땠을까? 쉽지 않았어요. 광부들이 이제 그 광산에서 일을 하는데 그 광부들 사이에서도 제일 힘든데, 제일 깊이 들어가야 되고, 제일 위험한데, 그런 데에 어때요? 그런 데에 우리나라 광부들이 갔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여기 분들은 되게 웃고 계시잖아요. 간호사분들이. 그죠? 근데 저분들이 실제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가서 그 현지 간호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환자들의 어떤 똥오줌 치우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업무들을 도맡아서 하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다 그 도맡아 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독일로부터. 그래서 그 돈으로 어때요? 그 돈을 보태서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이거는 어디냐 하면 그 베트남에 파병하는 거야. 월남 전쟁. 예. 미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동맹국이니까 너희들도 군대를 좀 보내줘.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 당시 정부에서 파병하기로 했죠. 근데 저때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외화가 10억 달러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저 당시에 굉장히 큰 금액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돈 가지고 뭘 했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세웠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였고, 그다음에 그 항구에서 이제 여기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물류를 하루 만에 이제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막 그 유통이 잘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한 그 경부고속도로가 뭘로 어떤 돈으로 지어졌냐? 저렇게 월남 파병을 통해서 그 젊은 그 20대 청년들이 남의 나라 가서 대신 전쟁을 치러주면서 때로는 몇 명 정도 파병이 됐냐고 보니까 그 32만 명이 파병이 됐대. 근데 그 중에서 5천 명이 이제 그 전사를 했고 15,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다음에 2세를 포함해서 고엽제라고 거긴 밀림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서 막 그 식물들 죽이는 약을 막 뿌렸어. 근데 그 당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저때 이제 우리나라 저런 군인들이 그 되게 무덥고 벌레가 많으니까 일부러 가서 막 고엽제를 맞았어. 무해하다고 하니까 벌레만 죽인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미쳤던 거죠. 그래서 그 고엽제 피해 당하신 분들 그게 자식들한테도 이제 유전이 돼서 그 자식들도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희생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이 강대국에서 사는 이 국민의 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된 거냐? 저렇게 전쟁터에서 대신 피를 흘리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이게 어디 같아요? 어떻게 알아? 너 한 열만 세고 얘기해.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포항제철인데 그 산업화되기 위해서 그 중공업으로 이제 좀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속이 있어. 이게 철이에요, 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뭐 자동차도 철로 돼 있지, 배도 철로 돼 있지, 다 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물도 안에도 다 철이 들어가고 그래서 철을 얼마나 좋은 철을 싼 값에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부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철을 차라리 만들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세운 게 포항제철인데 저거를 세울 돈이 없어서 당연히 돈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구해왔던 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수탈당했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그 일본으로부터 그 받은 보상을 가지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세운 게 포항제철이에요. 근데 저 이제 포항제철을 세울 당시에 그 포항제철 사장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 저기 아무것도 없었지, 그지? 저 터에 직원들 세워놓고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우리 민족,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35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한이 서려 있는 돈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저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겠지, 그지? 불모지에서 누가 저게 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인데 누가 저 기술을 공짜로 주겠어요? 그 생각을 해봐. 내 옆 나라가 저걸 세워서 강해져. 그럼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정말 각고의 노력, 엄청난 노력, 피나는 노력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제 시대에 그 고통을 받고 그걸 보상으로 받은 돈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공 못하면 어떻게? 우리 죽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만든 게 바로 포항제철이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죠, 그죠? 그래서 포항제철은 전 세계 제1의 제철소야. 전 세계에서 제일 철을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예요? 포항제철이야. 그렇게 됐어. 엄청난 노력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잖아. 지하철 타고 오고 그런 것들이 다 철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분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사진이야. 이게 무슨 사진이죠? 88 올림픽, 그지? 1988년. 여기 여러분들 안 태어났었지, 그지? 저는 있었어요. 왜 놀래? 초등학교 5학년 때, 88년도에.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저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나라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고도의 성장할 수 있었지, 그지? 그래서 저 올림픽을 치렀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산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는 나라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가 됐어요. 그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던 나라가 먹을 게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뭐예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뛰어난 계획 경제 이런 게 우리나라를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의 반열로 올려놨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뭐다? 바로 저 서울 올림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업 사회에서 여러분들 경공업으로 이렇게 부흥시키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부흥시키고 중공업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이렇게 그 한 국가의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게 누구다? 별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다 뒷받침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진국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는 거는 정말 뛰어난 정부가 국민들 데리고 야 따라와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 되는 거는 따라와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되려면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싼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들어야 돼.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술들이 한두 개씩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전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개척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소니를 벤치마킹해서 소니가 갔던 길을 따라가서 빨리빨리 따라가면 잘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소니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니가 안 가본 길을 삼성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려면 뭐 물건만 잘 팔아서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도 팔 수 있어야 돼. 문화 상품. 그리고 IT.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국가 주도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우리 장관이 총리가 암만 똑똑한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삼성전자 직원보다 잘 알겠어요?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바탕을 마련해줘야 돼. 그래서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될 때에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때는 어때요? 작은 정부가 필요해. 간섭하지 않고 기업이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근데 그러한 그 토양이 되기 위해서 어때요? 그 세계에서 리딩해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 안 좋게. 근데 사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려면 필요한 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따라와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야 되거든. 그 군인처럼 만들어야 돼. 국민들을.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주입식 교육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반대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 주입식 교육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창의력과 토론하는 문화 이런 거 하려면 결국에 뭐냐? 개인의 인권이 중요해져야 돼요.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다시 얘기해서 뭐냐? 진짜 민주화가 돼야 돼.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긴 했지만 사실 이 국가에서 주도로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부작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들을 억압하게 되겠지, 그치? 뭔가 목소리를 내면 야 그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나 따라와. 그리고 계속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국가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누명씌워서 감옥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은 뭐 인건비를 싸게 해야 되니까 어때요? 월급을 들 줘야 기업이 커지잖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노동을 막 18시간씩 시키고 여러분들 앉아서 18시간 앉아서 공부하라고 해봐.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노동을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고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 점점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이 결국에 그 시위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뭐 여러분들이 잘 들은 뭐 부마항쟁이라는 그런 시위도 있었고 5.18 많이 들었죠, 그죠?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6월 항쟁인데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때 정말 우리나라도 잘 넘어갔어. 비록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결국 이러한 국민의 의지가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이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대통령 뽑는 게 어때요? 당연하게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저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알아서 뽑았다고. 근데 저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런 권리까지 획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민주화되고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아, 이거 보면 이때 안 태어난 친구 있나 혹시? 2002년. 아, 진짜? 그치. 2002년이면 지금 그치. 그러네. 맞아. 2000년생들이 이제 슬슬 사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2002년 월드컵 같은 저런 세계적인 대회. 저 때 이제 우리나라 4강 했어요. 4강. 저 때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게 저게 어떻게 큰 역할을 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서구의 열강들, 유럽, 뭐 미국, 우리가 한 단계 미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합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저 때부터. 그래서 저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주눅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삼성.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지 그런 기업이지. 국내 1등 기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탑을 차지하는 그 영역에서 리딩을 하는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안 해. 여러분들 태어나기 한 20년 전 인기 끌었던 사람인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거는 몇 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왔을 때 아주 난리 났었지.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뭔지 알아요? 주라기 공원. 저게 30년 전 영화야. 1992년인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와서 우리나라 뒤흔들어 놓고 주라기 공원 보고 충격받았던 저 때 선생님이 청소년이었지, 그치? 여러분들 왜 그래? 청소년이었어. 저도 청소년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때 저런 마이클 잭슨에 열광하고 주라기 공원에 열광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됐어. 지금처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음 장 보면 우리나라의 BTS가 세계를 막 호령하는 거야. 미국 가수가 우리나라를 흔들었는데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과 유럽을 흔드는 거지. 그리고 저 오른쪽은 누구예요? 봉준호 감독이지, 그치?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휩쓸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장 사진 보면 김연아. 저거 보면 마음이 찡하지, 그치? 정말 독보적인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 김연아.
그리고 오른쪽은 누구예요? 손흥민, 요즘에 핫한 손흥민, 그지? EPL 그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선수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 선생님이 그 독일 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 다음 장 한번 보면 그 독일 출장 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컨퍼런스 같은 데 참석한 건데 사람들 딱 참석을 하면 사진을 찍고 그 붙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명함을 이렇게 붙여요. 그 보면은 두 명이 이제 현대고 다른 쪽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야. 어? 아, 이쪽 사진 보여달라고? 여기 안 보이니까 맞아. 모르겠어. 뭐 이해가 안 되는. 오케이. 근데 보면 어때요? 나란히 있지, 그지? 저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냐면 프랑스 있고 독일 있고 스웨덴, 미국 다 아까 탑 10에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그 나라들하고 어때요? 열이 어때? 라인이 같은 라인이 있지, 그지?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독일에서. 근데 저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게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한 게 선생님이거든. 근데 밑에 줄에 빨간색 표시 있죠, 그죠? 화살표. 저분이 프랑스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 다니는 분인데 먼저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품 소개하고 여기서 써주세요. 같이 좀 해봅시다. 막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해봐. 그 선생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자기네 물건을 납품해야 이득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 근데 독일에서 불과 7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독일인들이 안 하는 광부의 일, 가장 깊은 데서 일을 했어야 됐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간호사들 중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그 배변하는 이런 거 치우는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됐던 그런 나라의 국민이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똑같은 독일에서 강대국 중에 하나의 프랑스의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나라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한 나라의 국력,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그 나라의 국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뭐 자존심 세우고 불매운동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국력, 힘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 그리고 그 얼마나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영향력이 있느냐, 그걸 바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뭐 불매운동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독일 탄광 가서 밑바닥에서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 죽이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바탕으로 잘 살게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힘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본한테 사과 받고 싶지, 그지? 근데 일본한테 사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일본은 절대 사과 안 해. 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한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불매운동이 아니야. 힘을 키워야 돼, 힘을. 일본보다 힘이 커지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먼저 와서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해. 뭐 사람들이 독일은 다 사과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독일도 유럽 국가 애들만 사과를 했어요. 독일이 그 식민지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줬던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였지? 나미비아인가? 나미비아라는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두고 수만 명을 학살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나라에 사과를 했느냐? 그 사회에 그 나라에 경제적으로 보상을 했느냐? 안 했어요. 최근에 와서 유감만 표현했어. 왜? 그 나라 약하니까. 굳이 그 나라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사과했는지 별로 관심을 안 가져, 다른 나라들이. 근데 그러면 왜 프랑스하고 영국한테는 사과를 했느냐, 독일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강하니까. 그 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독일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에 강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세계 탑 10의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선진국의 반열에 이제 설 수 있게 됐지. 이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 정말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고, 근데 그 국민들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들, 유능한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은 그랬지만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유능하지 않았다, 부패했다. 그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민들은 잘했는데 뭐 위정자들만 잘못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뭐 국민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식민지 된 거는 조선의 백성들이 다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이나 어느 하나가 망하면 그건 망해. 근데 한 나라가 망했다가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정부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셋 다 잘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 협조해야 돼. 그래야만 못 사는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정치인과 기업인이 대부분 부패했는데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겠지, 그지? 언론에는 그 문제가 된 것만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대부분의 현재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충분히 그러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존경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잘했기 때문일까? 우리끼리 잘했기 때문일까? 사람이 잘했기 때문일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봤지만 10개국 중에 그 아무 거 없이 이룩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잖아. 뭐하고 뭐였었죠?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야?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나라지, 그지?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대한민국도 어때요? 하나님이 관리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 헌법이 있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거. 근데 그 종교의 자유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종교의 자유를 줬더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 나라가 하나님 편에 갔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을 하신 거지. 우리나라의 자유 헌법이 어디서 왔냐 하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처음 허락한 헌법이 생긴 게 미국인데 그 미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그 미국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불교를 선택했나? 안 그랬지, 그죠?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지,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사는 나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도 그랬고 이집트도 아까 4,000년 전 이집트도 그랬고 뭐 그리스도 그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나라지만 잘 산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어. 근데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지, 그치? 근데 재물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유혹이 심해서 재물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재물을 많이 줘. 그래서 부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재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애를 더 크게 하고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 사람에게 어때요?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후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자유 속에서 교회가 늘어나고 자유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신 건데 그게 바로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리고 미국과 더불어 미국의 그 자유헌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미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굉장히 부유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부유한 사람으로 부유한 국민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여권이 정말 강한 여권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여권. 무슨 얘기냐면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그런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에요. 200개 국가 중에 188개국을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어. 비자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 믿지 못하겠으니 네가 그 나라를 믿지 못해. 근데 그 나라 국민이야.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체크해 보겠어. 그래서 체크해서 오케이 너 들어와도 돼라고 하면 주는 게 비자예요. 근데 이 나라 국민은 그런 거 체크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다 어느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라고요? 188개국.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200개국의 나라 중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단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188개국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뭐 잘 사는 나라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냐?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서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통하는 얘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삼국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봐. 삼국시대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잘 살았던 국민이 한 번도 없었어. 국민 중에. 삼국시대 이래로. 여러분들보다 그 힘 있는 나라에서 살아봤던 국민들이 삼국시대 이래로 없었어요.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풍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인정받는 거, 국가의 이런 파워,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상 사실 처음으로 누려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든 게 결국에 이제 좁히고 보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만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구둥이지만 여러분들 10년 뒤에 누군가 여기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지? 뭐 지승이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나라는 랭킹 2위, 랭킹 1위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힘도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번에도 들은 얘기가 있지만 주셨잖아. 그러한 것들 또한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 됐을 때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북한이 좀 핵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무서워서.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컸을 때는 미국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시게끔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더럽고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정말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신 그러한 역사일 텐데 저희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을 키우고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또 각오를 주셔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 있고 국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